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방송을 했죠.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나오고 있길래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후쿠시마가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뉴스나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별말 없이 조용하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굳이 사람들이 알아서는 알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든지. 물론 JTBC 뉴스나 유튜브에서 이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초점이 전부 다 일본에만 뭐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요,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거의 인류의 존망이 달린 문제예요. 후쿠시마 방사능 자체가 이미 전 세계 인간들을 거의 변태 어벤져스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현재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나 미디어 뉴스도 조용한데 네가 뭔데 그렇게 오바를 떠냐, 그리고 네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 해결료 반출이라든지 제염 작업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현 사태와 상황,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과연 핵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 해결료를 2031년까지 모두 반출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자, 사용 핵 연료와 미사용 핵 연료 이 모두를 다 반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시했는데, 자, 이걸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자면요, 그냥 뇌졸중 걸린 일본 열도 원숭이가 이 혀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서 빡빡 하고 발악하는 헛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해결료 반출 계획이 왜 개소리냐? 자, 그 이유는요, 아직도 약 4,700개 이상의 연료봉이 1호기부터 6호기 사이에 그대로 파묻혀 있습니다. 다행히 4호기 같은 경우는요, 멜트다운이 일어나지를 않아가지고 2014년도에 연료봉 반출이 완료되긴 했지만, 1호기와 2호기 내부에 있는 핵 연료봉은요, 아직 건드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이미 핵 연료가 녹아가지고 굳은 덩어리, 즉 데브리 형태로 이 핵 연료봉이 녹아 있는데, 이건 아예 숨 쉬는 것들은 그냥 접근 불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데브리 형태의 핵 연료봉에 접근했다, 그럼 바로 그 즉시 바로 하느님 연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덩어리 형태가 남아있는데 원전 내부의 먼지나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전 작업 때문에 4, 5년을 더 기다리자는 것은 이 원전 내부의 조약돌 같은 데브리 형태의 핵덩어리가 더 아래로 꺼지기를 기다린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기다린다라는 저 말의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방사능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저것을 방치한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3호기 내부 영상을 공개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일본 노동자들이 3호기의 연료봉을 열심히 반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현재 보십니까? 후쿠시마 3호기의 3층은요, 최대 50mS였지만 2층에서는 무려 150mS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3호기 내부 아래쪽은요, 데브리 형태, 즉 고형 덩어리의 핵이 냉각 상태 그대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이 데브리를 제거해야지만 반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데브리 한 덩어리의 방사선 양은 무려 1017베크렐로 치명적인 방사선 양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이걸 꺼내려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원자로 건물의 압력 용기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한 개당 1017베크렐입니다. 이게 거의 800톤가량이 현재 1호기부터 6호기 사이에 현재 고형물 형태로, 데브리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 원숭이 새끼들은 이 로봇으로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 데브리 형태 핵덩어리가
뭐 쪼매하게 동전 크기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약돌 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대갈통 만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려 800톤가량이 묻혀 있다고요. 자, 폭발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 내부 구조도 엉망인데 순수하게 로봇으로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다? 이거 진짜 적어도요. 이건 진짜 50년 이상은 좋게 걸린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수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살 특공대를 보내야 되겠죠. 로봇과 사람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고 로봇이 이제 나머지의 처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서 작업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바로 가시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본 정부는요, 이 핵덩어리 데브리를 제거할 방법을 아직까지 전혀 못 찾고 있는데 찾은 척 하잖아. 이 쓰레기 새끼들은 뭔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지 않은 게 없어. 그냥 끝났어. 지켜보는 게 다하고 그냥 뭔가 하는 척 신용만 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거. 지들이 어떻게 800톤가량의 그 핵덩어리를 어떻게 제거할 건데, 무슨 수로, 무슨 슈퍼맨이 와가지고 뭐, 가서 눈 레이저 쏘면서 뭐 대기권 밖으로 집어 던지면 그냥 끝나는 건가? 일본 이 새끼들 언론 갖고 장난치는 거 오지입니다. 뇌피셜 오지고요. 무슨 로봇을 투입해서 뭐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빤스 벗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핵덩어리 집어 던지는 게 더 빠르겠다 이 개새끼들아. 자,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요. 콘크리트 그냥 덮어요. 콘크리트 덮는 겁니다. 이 수습 가능한 부분만 반출과 제염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손을 놓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자,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반출과 제염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면 현재 일본 원숭이들이 아직까지 이러고 헤매고 있겠습니까? 이 새끼들은 언제든지 원전 사태를 손 놓고 덮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미친 새끼들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원전을 완벽히 제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800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원전 사후 관리 및 환경 복구를 위한 비용까지 합산을 하자면 거의 150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들어가는 복구 비용은 아니지만 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본 정부가 착실히 성실히 일본 경제 개박살난 상황에서도 저걸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요 거의 일본판 펄아웃 찍고요 북두권 시대가 새로 도래해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러한 정말 황량한 시대가 돌아올 줄 모릅니다. 켄시로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죠. 이제 일본은 현재 애니메이션에서 만들고 있는 세상을 충실히 재현하고 이 가짜 애니메이션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대단한 애니메이션계의 이 거장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제염 노동자들과 원전 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지경인가? 자, 방사능 제염 노동자들은요, 현재 제염 작업에 의한 간접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손이 검게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주기수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원전 내 플루토늄에 의한 폐암 환자는요, 10명 중 2~3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원전 방사능 제거 작업 하루 만에 숨지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원전 노동자들은 100mSv 이상의 방사능에 피폭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이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백혈병이나 여러 암에 의해서 30년 안에 반드시 죽어갈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원전 노동자들을 진찰하는 의사들도 내부 피폭당한 노동자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현재 앵무새처럼 계속 짓거리고 있고요. 현재 당신은 방사능 위험 수치에 도달했다라는 그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고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전 노동자와 피폭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숨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보상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노동자들마다 피폭의 양이 다른 만큼 보상 금액에 대한 이 보상금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30년 안에 다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합리하죠. 야, 먼저 죽나 나중에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건데 왜 보상금 차이가 나? 이런 식으로 현재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요.
이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방사능 제염 작업도 이 8년 동안 열심히 현재 흙을 주워 담고 봉다리를 열심히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겨우 흙의 표면만 살짝 긁어냈을 뿐 신용만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방사능 분진이 다시 그대로 땅에 낙진되어서 오히려 제염 전보다 더 심각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땅 속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염 작업 후에 낙진되어 있는 방사능의 성분을 우리가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론튬, 세슘, 뭐 이건 흔히 알죠. 이건 반감기가 몇십 년입니다. 근데 이오딘 129라는 이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방사능의 물질은 절대 언론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사능 이외에도 총 2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최악의 방사능 물질 중 하나인 이오딘 129는요, 반감기가 무려 1300만 년입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1300만 년이 지난 후에 다시 600만 년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점점 줄어드는 절반씩 줄어드는 상황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영원의 고통 속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방사능이 얼마나 지구 종말급으로 치닫고 있는지 일단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일본의 제염 작업의 실패로 이 분진들이 그대로 다시 하늘로 날아가서 제염이 불가능한 지역인 산과 들에 다시 낙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과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저 제염에 실패했던 이 산과 들에서 열심히 방사능이 물과 고여서 지하수에 스며들고요. 가만히 있는 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터져버리면서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또 물과 섞여서 조그만 하천 등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더 큰 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염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제염토 사이에는요, 치명적인 방사능 핫스팟 지역이 생기고요. 자, 여기에서 결국 물과 방사능 물질이, 물에 잘 녹는 방사능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고 결국 세슘볼 같은 치명적인 덩어리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것을 먹이로 착각하고 삼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다양한 방사능 물질과 이 덩어리들이 결국 후쿠시마를 가로질러서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결론은 오염수뿐만이 아니고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방사능도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염수에만 현재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일본 열도 자체에서 점점 바다로 모든 방사능들이 현재 본격적으로 이 물을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결국 일본의 산림과 숲들이 제염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리 불가능한 원전, 현재 손을 놓고 있는 그 원전 사태에서 해철의 저글링 개떼처럼 냉각수를 통해 방사능이 거의 무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자, 이는 유감스럽게도 이 고통은 다음 세기, 아니 그 다음 세기, 아니 그 다음 세기까지 수백 년간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복구 작업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하는 척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관 한계라는 핑계로 인해서 이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는 하루에 대략 300톤 이상이 무한 생산되고 있고요. 자, 이 중 300톤의 유입수 중에 무려 150톤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현재도 회수되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흘려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중파 언론은요, 이 조용히 버려지는 오염수를 빼고 하루에 150톤, 170톤이다 이런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핵심은 300톤 이상이 현재 생산되고 있고 그 절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바다로 흘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방사능에 대한 오염, 자, 이 부분은 왜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고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보관 한계는 현재 2022년으로 보고 있고, 이 오염수를 이제 그대로 일본은 땅에 그대로 묻어버리거나 바다에 방류하거나 수증기로
공중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답이 없네. 그냥 땅, 바다, 공기 그냥 다 오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네. 이 아베 새끼 이거 미친 새끼네 이거. 자, 아베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총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자, 방류할 100만 톤 중에 무려 75만 톤에서 최대 기준치 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막을 뾰족할 방법이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가 오염물질을 배에 실어가지고 먼 바다에다가 버려요. 그럼 이런 것은 일단 국제사회에서 제재하거나 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자기 나라 자국 영토에서 그 영토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요. 그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서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도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일본이 태평양의 오염수 방류를 얘들이 강행을 해도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현재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사능은 이 바다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염수 방류를 한두 번 정도의 방류야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는데, 자, 진짜 문제는 뭐냐? 일본 정부가 2031년까지 연료봉 반출 계획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냉각수는 나올 거고 오염수는 계속 바다로 이게 흘려 보내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나와봐. 이거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가. 이딴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뭐 희석이 돼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럼 네가 희석해서 한번 처먹어 보시지. 그럼 얼마나 맛있나? 개새끼들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말을 알아듣지. 도대체 방사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새끼들 대가리는 도대체 뭐 뽕 맞았냐? 아니 이거는 착각하는 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거야. 조금만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먹어서는 아예 안 될 거라고. 근데 그게 희석되니까 괜찮다? 연병 지라 시행쇼를 하고 자빠져 있네.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은 주둥이 다 찢어버려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방사능 긍정론자들처럼 뭐 바다에 희석될 수 있다 쳐. 한두 번이야. 한두 번 방류해서 희석될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1년까지 연료봉 반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오염수는 계속 나올 건데, 그럼 그것도 계속 방류하면 계속 바다가 희석을 해주냐? 이 아름다운 새끼들아?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계속 방류하기 시작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동해가 불과 1년 만에 방사능에 오염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몰래 방출되고 있는 걸 이제 대놓고 방출시켜버리니까는 이제 바다가 오염되는 건 순식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동해가 1년 만에 오염된다라는 이야기는. 자, 너무 오바를 했네요. 다시 자, 진정하고. 자, 일본이 오염수를 수증기와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작게는 태평양 연안과 대기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고, 후쿠시마 원전의 연료봉이 전부 방출될 때까지 오염수는 계속 쌓이게 되고 바다와 대기를 계속 방출할 거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 모두 태풍과 해류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 지구 생태계에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올지 아직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지구 종말급의 시츄에이션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부자들이 벙커를 짓고 화성으로 계속 사람을 보내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뭐 화성 보내는 게 좀 사기적인 게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현재 지구가 거의 마탱이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원전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한 가지 의심적인 상황을 포착하게 됐는데, 자, 일본에 이상하게
이상하게 실이 유독 플루토늄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무려 일본에 원폭 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원전 사고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요, 이미 프랑스와 영국, 미국, 이스라엘이 그 전부터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8, 90년대부터 일본의 플루토늄을 서서히 수출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굴면서 일본의 핵미사일의 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최근에 미국이 일본과의 원자력 협정을 자동 연장시켰던 것, 이게 한 가지의 사례가 있었죠. 자, 원자력 협정이 뭐냐? 바로 일본이 우라늄 연료의 농축과 그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인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협정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플루토늄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은 미국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플루토늄을 더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협정을 하고 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플루토늄은 핵미사일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아가리 여무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을 언제든지 단 3일 만에 핵미사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플루토늄을 바로 로카쇼 핵처리장이라는 일본 최대의 핵처리 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정제를 했고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기 위한 명분으로 바로 고속증식로 시설인 몬주를 만들었는데, 고속증식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일본은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핵연료 주기 정책을 미국과 손을 잡고 고수해서 플루토늄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고속증식로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모두 실패했던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으로 제공받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수백 킬로그램의 이 플루토늄을 다시 미국에 반출시키기도 했고요. 일본 내 플루토늄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가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에 분실된 플루토늄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로 분실한 게 맞을까요?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갔을 것이다. 혹은 프랑스의 핵실험에 의한 재료로 쓰였을 것이다. 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의 저러한 의심적인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일본은 상당히 지저분한 글로벌 핵카르텔의 핵심적인 국가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데이터들을 일본이란 나라가 제공한 셈이 된 거죠. 자, 비단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이 플루토늄의 분실 의혹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터졌는데, 30kg이 장부 누락에 의해서 그냥 잘못 쓰여진 것 뿐이지 분실된 게 아니다 라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시기에 플루토늄 분실 의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플루토늄에 대한 분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이 나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플루토늄을 거래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파면 팔수록 모든 게 의문투성이입니다. 일본은 정말로 플루토늄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입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아직까지 일본이 에너지원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도록 조용히 묵인했을까? 만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이 허가했다 하더라도 플루토늄 46톤, 즉 핵미사일의 6,0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 과연 일본에게 필요했던 걸까?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구린내 나는 그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다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현재 원자력 복구와 오염수 방류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고, 전 세계를 오염시키며 퍼져가는 방사능의 장단기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현재 알 수가 없다. 자,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답이 없다. 자, 이게 핵심이고. 자, 일본 플루토늄의 보유 명분을 제시한 나라들은 바로 프랑스, 영국, 미국, 이스라엘이었고, 일본은 제대로 사용조차 하지 못한 고속 증식료를 통해 저들의 국가의 플루토늄 수입 명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빌미로 로카쇼 핵 처리장에서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꾸준히 정제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 더, 일본의 플루토늄은 지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딘가로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씹구린내 나는 이 이야기, 생각하면 할수록 지저분한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근거로 일본 플루토늄 보유량과 미일 플루토늄 협정, 그리고 북핵 문제를 나란히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저 새끼들이 얼마나 북핵 문제를 통해서 개쌩쇼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북한은요, 5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46톤과 50kg. 지금 장난칩니까? 예? 뭐가 더 심각합니까? 지금 장난해? 자, 그리고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전 사고가 고의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고의로 누군가가 터뜨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후쿠시마 사태는 그냥 예기치 못한 사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도 크게 이득 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놈들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원인 모를 암과 질병을 얻어 일단 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자, 결국은 어디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바로 간접 방사능에 의한 암과 질병을 통해서 다시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럴싸하기는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알벤다졸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알벤다졸 터져가지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구린내가 상당히 낮다,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자, 이 정도면 GMO는 저리 가라 할 정도네요. 이 GMO 음식 갖고 뭐라 할 이유가 못 돼. 이제 방사능 음식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니면 GMO에서 이제 슬슬 방사능에 강한 이 GMO 식품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의 부분들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